창업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업가 정신은 그 자체가 혁신의 리더십, 혁신의 철학이죠. 창업은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혁신 이론에서는 서로가 연결되죠. 그러나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에는 기업가 정신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창업의 스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창업의 방법론, 좀 더 나가면은 미래 예측, 기회 포착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창업의 스킬을 통해서 창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 실전 프로젝트를 하고 경쟁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창업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Creating Shared Value, CSV 관점에서 혁신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 내가 잘 되려면 다 같이 잘 돼야 되죠. 결국 이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됩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라서는 기업가 정신 2.0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창업 문제를 보면은 왜 창업하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돈 버는 거, 꿈을 펼치는 거, 세상을 위하는 거,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느냐. 창업에 제가 3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회 포착입니다. 그래서 기회 포착에 대해서는 가치를 창출하느냐, 비용을 절감하느냐. 두 번째는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남들이 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기술에서 만든다면 특허가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만든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에서 만들어지죠. 크게 주안점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협력은 어떻게 하고 핵심 기술과 경쟁자는 무엇이냐. 이것이 창업의 핵심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의 기본은 통과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업 과정은 미래의 문제를 발견하는 미래학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을 필요한가? 이것이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기술이 문제를 푼다면 인문은 문제를 찾는 거죠. 자, 찾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로 해결하죠? 융합기술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화시키려면 특허에 담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가치 확산을 해나가야죠. 여기에 모순을 푸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미래기술, 인문학, 지식재산권, 기업가 정신. 자, 그러면은 창업을 본질적으로 보면은 창업은 크게 시장 기회를 포착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핵심 역량을 구축한다. 이 두 개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마켓 컨피던스 피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창업에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시장에서 출발하는 문제를 찾는 기회 포착의 창업, 그리고 이미 문제는 알려져 있는데 푸는 거. 그래서 역량 포착이죠. 자, 새로운 우리가 사람들의 기회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욕망의 분석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진단, 암 치료제 이런 것들은 역량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해서 9단계 창업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기회 포착. 두 번째는 그 기회를 검증해야죠. 맞나? 그 세 번째는 가치를 만들고 획득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기 위한 팀 구성 사업계획.
제가 원시사업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있는 팀 구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좋은 팀이 구성되면은 성공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좋은 팀은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의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원시사업계획.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팀이 구성되면 그 다음에 자원을 조달하고 재무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공 이후에 진입장벽과 재탄생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9단계 창업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기회 포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원천은 무엇인가? 혁신의 원천은 현장의 업의 본질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미래의 복합기술을 개방혁신으로 풀어나가는 융복합기술로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은 가치가 만들어지죠. 기존에 없던 문제를 찾아서 없던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 과정의 키워드는 모순의 극복, 그리고 대부분 모순은 혼돈의 가장자리, 즉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 있습니다. 혁신의 원천은 늘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 세트가 결합한 밸류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회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느냐? 이 시장의 기회, 그리고 나의 역량,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죠. 그리고 그것을 매크로하게 크게 봤을 때 맥락적 관점에서, 그리고 작게 봤을 때 현장의 관점에서. 그래서 크게 본다는 것은 자, 시장 트렌드는 어떤가, 그로스 레이트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역량 관점이란 것은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가. 마이크로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 기회의 포착은 매크로하게, 기회의 검증은 마이크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량으로서는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역량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시대 변화, 녹색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소셜과 스마트 기술 혁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이나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시대 변화의 키워드들로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카이스트의 스태퍼 모델이죠. 그래서 기술, 테크놀로지, environment, population, politics, economy, resource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데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론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을 볼까요? 자, 하인버그,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닉 보스트롬, 인간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것만 있나요? 레이 커즈바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 에릭 브린 열포슨, 우리가 풍요가 핵심이고 살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누구 얘기가 오를까요? 우리 빗나간 예측을 볼까요? IBM 창업자 왓슨은 세상의 컴퓨터만 5대면 충분할 것이다. 빌 게이츠는 PC에 640KB 이상의 메모리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 틀렸죠? 누구예요? PC의 아버지, 컴퓨터의 할아버지입니다. 빗나가지 않은 예측. 월드와이드 웹이 나와서 전세계가 연결될 것이다. 전세계적인 통신망이 구축될 것이다. 안 나갔습니다. 대체로 빗나가는 예측은 비관적 예측들, 빗나가지 않는 예측들은 낙관적 예측들이 많죠. 자, 가장 예측을 잘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정문 화백, 말 그대로 만화가입니다. 1965년도에 35년 후인 2000년을 예측을 했죠. 뭘 예측했나요?
태양광 주택, 전자신문, 움직이는 도로, 자율전기자동차, 집에서 원격 의료, 그리고 휴대폰. 자, 이런 것들 이미 다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왓슨이나 그리고 빌 게이츠보다 낫네요. 양반이 지금부터 35년 후인 2050년 세상을 예측했습니다. 우주 슬라이드, 공중도로, 충전, 배터리, 그리고 뇌파 조정, 휴먼 로봇, 슈퍼지구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래 예측 자료들을 참고로 여기 소개를 드립니다.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스태피까지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맥킨지, 가트너,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체계적 예측에 인문학적 예측을 하는 사이트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F 영화로부터 예측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지배할 키워드들을 저희들이 뽑아봤죠. 창조국가, 모바일 커머스, 미래 예측, 로봇의 귀환, 이런 것들이 UN 미래 보고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기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것이냐.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티븐슨이나 티몬스나 모든 기업가 정신의 권위자들은 이제 기회 포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렇게 정의하죠.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 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 세계를 합치는 혁명이고, 거기는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기술,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는 가상을 현실화시키는 기술이 동원되고, 이 두 기술이 융합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화합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 기술이죠. 공유를 하지 않아요.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만들어진 3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의 5%가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온라인 데이터가 공유되죠.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의 5%니까 그닥 심각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물질과 정보를 공유하는 O2O 플랫폼을 만듭니다. 문제는 50%가 공유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분산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죠. 두 가지 문제를 풉니다. 블록체인은 정보와 실물의 일치. 여기서 실물이 정보하고 다르면 골치 아프죠. 물건을 샀는데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집니다.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만들어요. 왜? 현실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데이터의 세계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내비게이터죠. 내비게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최적의 경로를 맞추어 주죠.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의 뇌와 똑같습니다. 오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듯 IoT와 IoB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뇌 피질과 해마에 저장하듯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전도 앱이 처리하듯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킨다. 이 4단계 1. 데이터화, 2. 정보화, 3. 지능화, 4. 스마트화. 이 4단계가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명의 동일한 과정들입니다. 제조업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제조업은 이제 사전 예측 서비스를 합니다. 고장을 미리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화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예측하죠. 아마존은 고객 정보를 데이터화시켜서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미리 예측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동원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1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화입니다. 자,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 3간이 있죠. 이것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이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즉 시간을 확장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확장하는 IoT와 LBS, 인간을 확장하는 SNS와 웨어러블이죠. 그럼 우리는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현실로 가지고 나오죠. 여기에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6개가 등장합니다. 이 전체를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즉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랜스폼 6개가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로 갖고 와서 스마트한 현실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이 단계를 보면은 현실 세계를 스마트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해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것을 다시 스마트화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만들고 여기에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가는 건 융합의 기술,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개별 맞춤이기 때문에 분산의 발산의 기술이죠. 여기에 CPS 플랫폼이 작동하고 기존의 산업기술의 변환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 가운데 현실과 가상에 연결하는 데이터는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는 CPS로 시각화시키고 실제 현실과 가상을 실시간 동기화시키는 CPS 기술이 등장하죠. 이로써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 발굴에서 기계의 기술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단순했죠. 안정의 욕구를 가져갈 때는 좀 더 기술이 분화됩니다. 이어서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기술로서 다양한 정보 기술들이 연결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기술이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하는 개인화된 기술을 욕망을 충족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져 있죠. 각각 사업의 기회가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관계의 욕구가 지난 3차 산업혁명까지 4차 산업혁명에서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실현 욕구가 등장합니다. 즉 나무에 꽃이 피고 씨가 뿌려지고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전체 기술 로드맵을 저희 K선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위 스태퍼 관점에서 세상 변화를 봤죠. 거기에 주요 기술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핵심 기술로서 요 유기 반도체 칩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응용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런 응용 기술로서 이 사회의 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 여기에 CPND의 기술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부분과 전체가 자기 조직화입니다. 오프라인 1, 2차 산업혁명에 3차 산업의 온라인이 오토로 합쳐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핫스로 합쳐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PSS로 합쳐지고 생산과 소비가 프로슈머로 합쳐지고 개인과 집단이 집단지능으로 의미와 재미가 게임으로 그리고 대기업과 롱테일 중소기업이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했으면 바로 사업을 하면 되나요? 잠깐 하나 검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검증의 핵심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은 1등 혹은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과거 산업경제와 달리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1등이 아니라면은 실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3C를 갖춰라.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우리 회사를 보라. 거기에 뭐가 있냐? 핵심 역량을 구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자와 고객 사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구축해서 뭘 중심으로 보느냐? 마켓 쉐어를 중심으로 보라.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 우리 한때 꼭 맞는 틈새 시장을 발굴하거나 대략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틈새 시장 발굴이 중요한 이유죠. 기회의 포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맞는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고객, 경쟁, 판매회사, 정보, 환경, 트렌드, 시장 규모, 가격, 성장률, 분배. 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우선 모두가 아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초기 반대를 극복합니다. 저는 반대한다? 뭐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저는 찬성하는 것도 안 돼요. 모두가 아는 기회는 기회가 아닌 거죠. 자, 1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일부 글로벌 시장 나가라. 이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동시에 접근하는 것은 뒤에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되죠. 자, 제가 검증을 해봅니다. 검증을 해보면은 창업 경진대 최종 라운드까지 온 사업계획의 50% 이상이 카피캣입니다. 특히 특허에 대한 사전 검증이 대단히 미흡해요. 기술 사업과 시장 사업이 있는데 기회를 포착하거나 역량을 키우거나 기술 사업은 특허가 중요합니다. 특허가 있으면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회피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거나 오히려 있으면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잘 구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장 플랫폼 사업은 선행 사업을 검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 플랫폼 형태의 BM형과 IP 형태의 기술형 사업에 대해서 내가 나보다 앞선 데가 없더라. 그러면은 시장 주도의 플랫폼 사업은 고객을 파악해서 무조건 어마어마한 속도로 조기 확산을 해라. 근데 기술형의 경우는 IP를 선 확보하되 역량 구축을 점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술형 사업은 시장이 순식간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IP를 확보를 한 다음에 시장을 사이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추격형 사업의 경우는 자, 시장을 남들이 먼저 들어간 데가 있다. 그럼 그걸 분석해서 매력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마이스페이스보다 페이스북이 늦게 시작하지만 섹시한 매력 포인트로 따라잡은 거죠. 자, 기술형 사업은 IP를 분석해서 차별화 기술을 개발하거나 피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기회 분석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모든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S커브를 부립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2.5%의 이노베이터와 13.5%의 얼리 어댑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16%의 시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관여하고 그 이유는 관여하지 않는다. 요 변곡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이점을 지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증가하죠. 자, 얼리 모조리티와 레이트 모조리티 단계에서 기업의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또 제품을 사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특이점과 변곡점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특이점과 변곡점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의 경우에 내 기술이 좋으니까 왕창 자원을 투입해서 빨리 시장을 확보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금 소진이 너무 빨라지죠. 그렇지만은 특이점 단계에 가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점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S커브가 변곡점 오기 전에 새로운 S커브가 시작돼야 됩니다. 다중 S커브로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 신제품 개발은 타임레그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현 제품이 쇠퇴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이 차례로 이 단계마다 일어나게 되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신기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품, 하이프는 허풍이란 뜻이죠. 하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대단할 것이야. 근데 막상 보면은 별거 없네 하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새롭게 바닥까지 와서 실제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한 것은 언제죠? 1956년 다트마스 컨퍼런스입니다. 이미 환갑이 넘었죠. 그런데 2010년, 60년 만에 부활합니다. VR 기술이 그렇게 부활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리스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포지티브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게, 네거티브, 그런데 막상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너무 일찍 기업업하지 않게, 그리고 시장에 너무 나중에 본격 성장했을 때 너무 늦게 뛰어들지 않게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이 좋으냐? 기술 사업의 경우는 특허를 미리 확보하고 나서 적정 시기에 사업화한답니다. 특허를 미리 확보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메디슨 초음파 사업을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기에는 공정혁신을 통해서 저가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혁신으로 디지털 병원 전략을 만들고, 원격 초음파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고, 3차원 초음파 학회라는 학회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가져가고, 그 3차원 초음파라는 세계 최초의 제품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가치 창출과 마케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했죠? 가치 창출과 분배의 모델이다. 그죠? 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이 기업의 활동이고, 기업가 정신은 분배 선순환 리더십, 가치 창출과 분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고객이 있고 역량이 있고 가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뒤에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 블록인 나인블랑 모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도를 우리가 1부터 7까지 점수를 가지고 만든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모델을 잠깐 소개하죠. 고객의 이전 비용,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가, 환경이 똑같은가, 이와 같은 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력도를 보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혁명이었습니다. 약간의 공유 경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오프라인의 시장은 레드오션이 됐죠. 3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의 블루오션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대략 5% 정도, 좀 너무 크게 그렸나요? 자, 그런데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수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을 선점했죠. 이 온라인 블루오션 시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네이버하고 경쟁을 안 했죠. 이 블루오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죠. 예, 그 온라인 창업이 일반화됐습니다. 자, 그러고 시작한 지 이제 이미 20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 20년 동안에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어 버렸어요. 여기 소프트웨어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 되면서 여기도 별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앱 창업을 한다. 쓸모 있는 앱들이 지금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화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업이 뭐 할 게 없나요?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에서 두 시장이 융합되는 O2O의 블루오션이 등장합니다. 이 시장이 전세계 시장의 50% 이상 될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장시간 걸립니다. 하다못해서 모컵 하나 만들려도 시간이 걸리고 하드웨어의 펌웨어 개발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이 개발비가 낮고 창업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 확산에 따른 플랫폼 스타트업 앱과 소프트웨어 창업 쪽으로 대거 이동을 했죠. 이것이 지난 20년 전에 시작된 우리 벤처 운동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어 버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플랫폼 사업은 기회가 위축되고 IP 차별화는 어려워요. 여기는 플랫폼엔 기본적으로 IP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는 융합되는 창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트를 낮추는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밸류를 끌어올리는 IP와 서비스 융합,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스타트업 패러다임은 이 두 가지가 융합되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 기술로 개발 비용이 급감하고 O2O 플랫폼으로 마케팅 비용이 급감하고 그리고 IP 확보로 중소기업의 차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유니콘들이 등장합니다.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이 유니콘들은 하드웨어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뭐로 연결하죠? IP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들의 원조는 누군가요? 애플이죠. 애플의 하드웨어 서비스, 아이튠즈와 아이팟,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융합 전략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유니콘들이 만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PSS 전략입니다. 이제는 제품이 단독으로 있지 않죠. 모든 제품은 이제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뭐로 연결되죠? 데이터로 연결돼요.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각각 6개씩 12개 기술로 연결돼요. 구글이 작년도에 닉 오스텔로 부사장이 구글의 미래 전략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융합이다. 이제는 하드웨어 단독으로 가면은 서비스하고 결합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결합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뭐로 융합하죠? 인공지능으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드웨어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하스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드웨어에서 우리는 IP를 확보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차별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 기능을 만들죠. 그래서 하드웨어 차별화와 기업 포착의 플랫폼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IP와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는 하스 스타트업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은 IoT 보안 플랫폼을 만든 아르미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대 IoT 스타트업이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IoT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치 창출하고 최적화하는 이 일련의 일을 통해서 보안의 PSS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이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레이터를 육성하고 있죠. 역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한다. 절약의 서비스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가 융합되죠. 가운데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이 데이터와 융합되죠. 그리고 이것이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하스 스타트업의 핵심은 이 제품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융합 단계에서 또 IP를 만듭니다. IP는 요 연결 부위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위는 IP가 안 된다는 것이 2014년 앨리스 특허 판결의 핵심 사항입니다. 서비스는 데이터로 그리고 차별화는 이 인터페이스 부분의 IP로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 사회를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통해서 트랜스폼 시키는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단계 모델에 보면은 1단계는 현장의 문제를 들어야죠. VOC, Voice of Customer 들어서 데이터 소스를 모델화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보, 공간, 인간 데이터를 각각 요소와 관계로 수집을 하죠. 자, 수집한 데이터를 정보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보하고 그것을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능화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롱테일 기업들이 참여해서 현실화시키는 메쉬업 서비스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와 같이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까지가 모두가 연결되는 여기서는 on demand와 on supply 이래서 주문을 모바일로 주문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주문을 해서 아라미스라는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내 몸에 딱 맞는 신발을 5시간 만에 3D 프린터가 프린팅하고 쿠카 로봇이 신발을 만들어서 24시간 만에 배달을 해줍니다.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와 PSS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서플라이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이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되고 그리고 코스트보다 높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우리 기업의 후방 체인인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기업 내 ERP 전방으로 가는 고객 관계를 다루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분석을 하는데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요즘은 스와트 분석은 잘 안 쓰지만 기업의 강점과 약점, 환경의 기회와 위기를 바라봅니다. 자, 1호부터 3C,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를 가지고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로부터 제품의 4P를 만들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포지션, 프로모션. 이것이 기본적으로 스워트, 3C, STP와 4P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다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산업경제와 서비스 경제를 넘어서 개인화된
경영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제공되는 가치가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화된 경험이죠. 그리고 판매자는 이제 경험가, 전문가입니다. 수요 원인은 감정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영경제에서 마케팅이 변하죠. 시장 경제가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복잡화됩니다. 우선 선택의 경제로 가니까 햄릿 증후군이 발해해요. 80대 이 시기에 오프라인의 파레토 법칙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롱테일의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거대 서치 엔진 플랫폼이 등장하죠. 커머스가 이제는 소셜 커머스, 오토 커머스로 진화하고 게이미피케이션과 오토가 결합하고 플랫폼 마케팅, 길모어가 얘기하는 진정성 마케팅, 자포세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런 신마케팅은 융합이 되면서 마케팅과 세일즈는 이제 선순환됩니다. 마케팅은 고객과 순환을 하죠. 그래서 UX에서 CX, 기업을 위한 데에서 소위 CX, 고객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일즈에서 릴레이션십으로, 그래서 단기 거래에서 소위 고객 관계가 서비스 형태의 장기적 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는 애플 바들이 등장합니다. 고객 관계는 브랜드를 인지한다는 브랜드에서 고객과의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위주로 갑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자산이 되는 거죠. 통상적인 브랜드가 아니고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코이볼루션, 그래서 소셜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되는 형태로 가서 코크리에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IP의 소스는 UX가 되죠. 고객과의 접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리점을 두고 생산자가 고객을 모르는 시대에는 끝났습니다. 중간 유통 채널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과의 관계는 가져가라. 고객과 관계를 뭐로 맺죠? 제품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격 전략은 이나모리가 얘기하듯이 가격은 비즈니스 예술이다. 그래서 세일에서 릴레이션십으로 가면서 고객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가격이다. 마케팅은 가치의 분배죠.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의 확보가 B2C든 B2B든 무조건 최우위에 서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고 파는 관계에서는 내가 언제 다시 볼 거냐니까 단기 이익 극대화로 갑니다. 릴레이션십은 장기 서비스로 가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공생관계로 가죠. 이를 만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합니다. 마케팅이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되죠. 이전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했다고 얘기했죠. 이러면 소위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중심으로 엔드 투 엔드의 가치 창출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도 홍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스토리를 텔링하고 긍정적 피드백, 경쟁 관계 유지. 그래서 광고보다 바이럴 마케팅의 홍보로 소셜 마케팅, 고객 융합 공진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의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롱테일 기업이 등장하죠. 이런 수많은 롱테일 기업들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거대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게 됩니다. 개방 플랫폼 시대가 등장한 거죠. 아이디어에서부터 개발, 크라우드 펀딩, 생산, 유통까지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합니다. 이 크게 나눠보면 제품 플랫폼과 효율 플랫폼, 시장 플랫폼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융합돼서 시장은 플랫폼으로 융합됩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의 중요한 것은 좋은 상점이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임계점 이후부터는 자연스러운 확대 선순환이 되는데 요거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적 제휴 개방 혁신 초기 오프라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업, 선택을 하는 영업과 유통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온라인의 유통이 쉽고 오프라인 유통이 어렵죠. 그 다음에 영업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려운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영업비용을 감소시키고 O2O 플랫폼이 유통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마케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원시 사업계획.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검증하고 그리고 가치 창출과 획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원시사업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사업계획에서는 기회 요소와 역량 요소, 시장과 역량이 필요하죠. 대체로 창업을 할 때 그러면 지금 역량을 쌓고 하는 게 좋겠느냐, 대학교 때 하는 게 좋으냐. 시장 기회가 중요한 경우는 지금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대학교 때 한 거죠. 중퇴하고. 역량 우선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충분히 연구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모두가 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고 혼돈에서 기회를 찾아라. 존 베이츠가 하는 거죠. 1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꼬리보단 뱃머리 1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S커브의 테이크오브 직전이 기회의 창이다. 가치 창출이 확실하면 수익 모델은 만들어지니까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재무계획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만든 사업계획을 원시사업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업계획의 목표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팀을 잘 모으면 성공합니다. 여기 이제 오스트발드가 만든 9블락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원시사업계획의 아주 중요한 툴이죠. 비즈니스의 스냅샷입니다. 자,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요 부분이 기업의 활동, 요 부분이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가 밸류, 가치 제한, 여기가 코스트, 그리고 레베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요소로 만들어진 9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9블럭에 대해서는 각각의 블럭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고객 커스터머 세그멘트입니다. 누가 가치를 창출할까? 가치 제한이죠. 자, 그러면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까? 이 고객이 갖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어떤 요구를 만족하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까? 자, 그 방법이 유통 채널이 있죠. 어떻게 채널을 만들까? 어떤 게 비용이 효과적일까? 그리고 고객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요즘은 채널과 관계가 하나로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비용의 레베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숫자, 정성적인 숫자를 써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자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액티비티,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파트너는 누군가? 그래서 공급자,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코스트, 비용 구조를 만듭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기본적으로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의 구조입니다. 여기가 밸류, 여기가 프라이스, 여기가 코스트의 구조예요. 이거를 윗부분은 성적, 아랫부분은 정량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스타트업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스티브 블랑크, 에릭 리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그냥 대충 시작해서 아이디어, 빌드, 프로덕트, 메저, 다시 런. 그래서 만들어보고 해보고 배우고. 그래서 빌드, 메저, 런을 반복하는 이 빠른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검증하라. 이런 겁니다. 옛날엔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작해라. 이것을 이제는 시작하고 검증하라. 이러니까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전통적인 9블럭 오스트발드가 만든 모델과 달라집니다. 커스터머 세그멘트는 똑같죠. 그건 다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 채널과 더불어서 unfair advantage, 남들하고 다른 역량, 그리고 나의 액티비티가 솔루션으로, 그리고 자원이 키 매트릭스로, 그리고 세 개의 프로블럼, 파트너 프로블럼을 바꾸고 이 코스트와 레베뉴는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에릭 리스는 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이제는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올려서 고객과 나누는 이 코스트와 밸류 사이에서 이 순환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나인블럭 캔버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블럭 캔버스가 돼야 된다. 크게 봐서 이 블럭은 3개로 나눠집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 블럭, 밸류, 그 다음에 나의 프라이스, 공명 가격, 그리고 코스트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 없는 게 뭐냐? 이 밸류 크리에이션 부분이 없어요. 얼만큼 고객 가치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내야 된다. 레베뉴와 코스트 스트럭처는 일로 봐야 됩니다. 끝에 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릴레이션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LTV, 라이프타임 밸류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는 채널이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자, 액티비티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기업에서 IP죠. 그래서 고객과는 플랫폼이고 기업 내는 IP입니다. 자원 조달은 필요하고 혁신 생태계, 즉 이제는 소위 닫힌 협력자가 아니라 개방 생태계에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바꾼 것이 10블럭 캠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요 윗부분은 정성적, 부분 정량적인 겁니다. 우선 10블럭 모델의 코스트 컬럼이죠. 코스트 컬럼의 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라이스 컬럼입니다. 자, 내가 만든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제안하냐.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레베뉴 모델이 공명가격, 반복되는 거래에 최적화를 만듭니다. 이어서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고객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PCS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 고객과 연결된다. 제일 중요한 고객에서 타겟 고객의 시공간의 욕망을 파악해라. 그리고 경험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도메인 나리지죠. 그리고 나인블럭에는 없는 가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의 생애 가치, 소셜 임팩트를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팀 구성에 들어갑니다. 우수 사업가는 경험, 기획에 대한 집착, 앞서는 욕망, 몰입, 리더십, 현실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팀을 구성할 때는 리더십, 시너지, 케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 신뢰, 케미가 중요합니다. 자, 왜 팀인가? 이제는 혼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죠. 협력하는 괴짜. 내가 남들보다 앞선 역량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업 아이템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보팅합니다. 변경돼요. 근데 팀이 훌륭하면 사업은 성공한다. 버스보다 버스에 탄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가들은 팀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팀 구성. 팀의 입장은 우선 팀의 입장, 피드백을 잘 받는다. 능력이 올라간다. 정신적 지원이 만들어진다.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사회적 높은 지지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죠. 자, 이제 창업팀의 지분 구조 질문이 많으니까 좀 얘기해 볼까요? 한국은 적어도 n분의 1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연대보증, 한국은 유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요. 그 코스닥 상장을 하는데 지분이 20% 이하면 상장이 어려워요. 그럼 대체로 3차례 증자를 할 때 1회당 20% 희석한다 생각하면은 초기 지분이 50% 내에는 돼야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책임자의 CEO의 지분은 50% 내외. 근데 M&A를 하려면 또 문제가 뭐냐?
100억 미만에서 M&A 되면 10% 지분 갖고 있으면 10억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은 창업팀 지분이 있으면 M&A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창업팀의 지분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업의 중요한 건 뭐냐? 기업 문화가 공동체의 조직 질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기업 문화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볼까요? 중요한 건 집중의 원칙입니다. 약자의 전략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식물이 발화될 때 1점 집중해서 뿌리가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분산하지 말라. 집중해야 됩니다.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라. 일단 시장의 1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익을 확대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장을 확대해 나가라. 그런데 요즘 앱 창업의 경우에는 본 글로벌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자원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조달. 그러면 자원 조달을 적게 하죠. 공장 만들지 말아라. 가능하면은. 연구개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해라.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분배 가볍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고 최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방을 해라. 자, 그러면 자원 조달은 최소 자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옵션 같은 걸 활용해서 other people's resource, 다른 사람의 자원을 쓰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해라. 대체로 보면 시드마니는 컨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죠. 1000만원 미만. 보통 2단계에서는 누구 돈을 쓴다고요? 3F, father, friend, 그리고 바보, 풀이죠. 그 다음에 엔젤 단계에서는 보통 1억 미만입니다. 베타 서비스, 시리즈 A 10억대, 10억대, 그 다음에 100억대. 그래서 보통 B를 거치기도 하고 안 거치기도 하죠. 요즘 점점 요 얼리 스테이지에서 IPO까지도 갑니다. 자원 조달의 대안으로서 미국보다 한국은 투자 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부 지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해라. 창업경진대회를 활용해라. 시드머니로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대략 1억까지는 기보와 중진공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특허를 사전에 확보해라. 특허를 사들여도 됩니다. 수백만 원이면 사드립니다. 자, VC 혹은 엔젤인데 사내기업가는 회사를 설득하고 창업기업가는 자본가를 설득하죠. 사회적 기업가는 제3자를 설득합니다. 투자가는 엔젤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투자가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들은 꼭 간을 봐요. 그래서 이번에 한 약속을 3개월 후에 예측한 게 맞는가? 뭐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 자, 엔젤은 기업가 엔젤, 경영자 출신 엔젤, 전문 직업인 출신 엔젤, 취미성 엔젤, 경영 관련 엔젤, 다양한 엔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하나가 아니다. 자, 이제 재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별화되지 않으면 5% 이하, 차별화된 사업은 10%, 그리고 특허와 고객 관계로 차별화되면 30%까지 간다. 지마친 재무 분석은 아무리 해도 안 맞고 제일 중요한 건 1인당 부가가치다. 초기의 지출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수입은 훨씬 적어요. 이건 보통 지출은 예상보다 2배, 수입은 예상보다 3배는 적죠. 그래도 초기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가볍게, 핵심 역량 이외에 나머지는 몸을 가볍게 하라. 자, 재무제표는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만들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나갑니다. 8단계 기업이 이제는 창업기업은 기술 혁신을 하고 선도기업은 시장 역량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창업기업은 필수 요소가 시장이 필요하고 선도기업은 혁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은 재탄생을 하죠. 모험으로 시작한 회사는 모험으로 망합니다. 발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발명으로 망해요. 판매로 시작한 회사는 판매로 망하고, 그리고 장인으로 시작한 회사는 장인으로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카루스 파라독스를 검토해서 핵심 역량이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초기에는 약자 전략, 그 다음에 강자 전략, 혁신의 확산 이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은 맨 처음에는 창업 단계에서 모든 게 협력, 그 다음에 집단 공동체인데 여기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커지면 권한유인과 통제, 공식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 지나치게 관료화되니까 이제는 재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업은 이제 내가 성공시킨 제품이 이제 죽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BCG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죠. 자, 그 성장의 동인을 보면은 시장의 기회를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세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3단계입니다. 자, 문제 제기.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핵심 역량, 그걸 입증했다. 계획서는 내부 용도, 외부 용도, 압축용, 투자 발표용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썸머리는 최후의 최고로 잘 작성해라. 나인블락 모델은 스냅샷으로 유용한데 저는 텐블락을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표지는 사업 이름, 연락 정보, 그리고 분배 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표지 디자인은 매력적일 필요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표지, 제목, 계획, 기술, 마케팅, 활동, 개발, 팀, 위험, 제한, 재무계획, 첨부자료, 대략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경영진 요약은 맨 마지막에 쓰라고 그랬죠. 읽는 사람은 사로잡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회에 대한 설명, 컨셉, 산업개혁, 타겟 시장, 경쟁 우위, 사업 모델, 팀과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자료를 붙이는 겁니다. 마무리. 9단계. 1단계 기회 포착이라 했죠. 자, 계획을 검증합니다. 같이 창출을 하고 원시사업 계획을 만들고 팀을 구성. 가장 중요합니다. 자원을 조달하고 재무계획, 또 재탄생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완료하죠. 창업지원 교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